17세의 샤리 스미스는 활발하고 친절한 소녀였습니다. 곧 있을 졸업식에서는 무대에서 국가를 부르기로 했었죠. 그런 딸을 부모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나 그들은 딸의 졸업식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이틀 남긴 1985년 5월 31일, 샤리는 친구의 집에서 수영장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미스 가족의 집에는 200m 정도 되는 진입로가 있었고, 샤리의 아버지 밥 스미스는 3시 반쯤 서재에서 일을 하다 창문 밖으로 샤리의 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죠. 그는 다시 일을 계속했고 10분이 지나도 샤리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차를 타고 진입로 입구에 가보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구에 샤리의 차는 있었지만 안에 샤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차의 시동은 아직 켜져 있었고 차의 문도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죠. 또 차의 문에서 진입로의 입구에 있는 우체통까지 가는 발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샤리의 실종 이후 스미스 가족이 있던 렉싱턴 구역 경찰서의 제임스 매치 형사는 대대적인 수색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샤리의 흔적은 구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 가족은 공개적으로 납치범이 누구든 그녀를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샤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이틀 후인 6월 1일 목소리를 변조한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 남성은 샤리의 어머니 힐다를 바꿔달라 요청한 후 샤리는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한 다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샤리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샤리는 잘 지낸다며 그와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저 다음날 스미스 가족이 한 편지를 받을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경찰이 전화의 위치를 추적하고 추적된 위치로 출동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우체국을 수색했고 역시나 남성이 예고했던 편지를 찾게 됩니다. 편지는 샤리의 글씨체로 돼 있었고 위쪽에는 마지막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편지에는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이 사건이 가족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그녀의 장례식에는 밀폐된 관을 준비해달라는 충격적인 부탁마저 있었죠.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전화가 가족에게 걸려오게 됩니다. 그는 이번에도 힐다를 바꿔달라 요청했고 그녀에게 편지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힐다가 그를 믿는지 물어보았죠. 힐다는 그 질문에 샤리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았으니 샤리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서 그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3일이나 4일 후에 알게 될 것이라는 묘한 답변을 합니다. 그날 저녁 남성은 또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힐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샤리는 이제 나의 일부분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다. 이렇게 남성은 이런 식으로 스미스 가족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런 양상을 보았을 때 아마 현실 속에서의 그의 삶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일상에서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가족을, 특히 힐다라는 한 여성을 조롱하고 그들에게서 딸을 돌려보내달라는 간청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을 것이라며 말이죠. 힐다가 그런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남성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샤리의 언니인 던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황을 잘 모르는 던에게 그는 샤리가 6월 1일에 한 편지를 썼고 그와 샤리는 이제 한 영혼이라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던에게 명령했고 혹시 렉싱턴 구역의 제임스 매치 형사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샤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 오늘 밤에는 푹 쉬고 잘 자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한 채 전화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남성은 또 어김없이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는 디테일한 장소를 한 군데 설명하고 이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형사들은 남성이 말한 장소에서 샤리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부검 결과 샤리는 아마 납치된 지 12시간 만에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내려지게 됩니다. 샤리의 사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부검사와 경찰의 추측으로는 그녀의 입 주변과 머리카락에 있는 덕테이프의 흔적으로 봤을 땐 그녀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에 범인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녀가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흘러 DNA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동으로 봤을 때의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백인이며 비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결혼도 했을 것이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또 범행의 치밀함으로 보아 꽤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며 그는 아마 평균 이상의 명석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죠. 또 목소리 변조를 할 줄 아는 것으로 보아 아마 기계 쪽 전문가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내린 결론은 지금 그를 막지 않으면 그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샤리의 시신이 발견되고도 남성은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샤리의 언니인 던과 통화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실수로 모든 것이 통제불능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또 샤리에게 저지른 범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천사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계셨다 라는 말을 남긴 채 한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샤리가 납치된 날로부터 2주가 되던 날 또 한 명의 소녀가 납치되었습니다. 9살의 데브라 헬믹은 집 밖에서 동생들과 놀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데브라는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를 쳤고 근처 이웃이 달려나왔지만 데브라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 또한 샤리처럼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죠. 이는 남성이 스미스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데브라의 유괴 또한 그가 저지른 것이라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가 연락을 지속하게 만들어야 했죠. 스미스 가족은 이런 경찰의 수사를 돕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샤리의 공개적인 추도식을 계획했고 범인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범인은 경찰의 이런 속셈을 눈치챘는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범인은 추도식에 불참하게 된 것이 아쉬웠는지 그날 밤 간만에 스미스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수사를 돕기 위해 샤리의 언니 던이 직접 전화를 받았죠. 그는 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샤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이고 너는 영원히 보호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그러다 그가 진짜 꺼내고 싶었던 얘기를 꺼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데브라 헬믹에 대해 아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더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옆 동네에서 한 여자아이가 유괴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샤리의 시신의 위치를 설명했던 것처럼 한 위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죠. 데브라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길. 그리고 역시나 그곳에는 데브라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든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증거물을 재수색했습니다. 범인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이었던 증거물은 바로 샤리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공책에서 찢어진 종이에 쓰여 있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책의 다른 페이지에 쓴 것들이 그 종이의 자국으로 남겨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편지를 조사했습니다. 법의학 문서 심사관인 미키 도스는 편지 위에 정전기 탐지 장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종류의 자국을 찾아내고 이름과 전화번호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중 한 개의 전화번호는 마지막 숫자만 누락되었는데 경찰은 마지막 숫자의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대입해보며 누군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남성이 전화를 받았고 경찰은 그 남성에게 혹시 범행이 저질러진 주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관련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 남성은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계신다고 답했고 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성의 부모인 앨리스와 셰런 shepherd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수색한 결과 샤리의 편지에 붙어있던 우표가 그들의 집에 있던 우표와 일치했고 집의 화장실에는 샤리의 것으로 보이는 금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신문하자 shepherd 부부는 범행이 일어났던 시기에 여행을 가느라 집을 비웠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들은 알리바이도 있어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경찰은 그들에게 녹음된 전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앨리스 shepherd는 그 즉시 이 말투는 레리 진 벨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진 벨은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고 간간히 앨리스 shepherd의 배선 작업을 해줬습니다. 또 shepherd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대신 집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집을 돌보는 벨을 위해 긴급 연락처 리스트를 마련해줬는데 그 리스트에 엘라베마주에 사는 아들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죠. 또 shepherd 부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공항에 데리러 간 사람이 벨이었는데 벨은 이상하리만큼 예민했고 샤리 스미스의 실종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레리 진 벨은 경찰이 예상했던 대로 백인의 비만이었으며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5세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일 것이라 예상했던 경찰의 추측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죠.
또 그는 청소년기부터 여성들을 희롱한 전적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문했고 그는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그가 아닌 아칸네리 진벨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범행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마치 그에게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했죠. 그는 재판을 하게 되었고 샤리 스미스 사건과 데브라 헬믹 사건 둘 다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메리 진 벨은 그렇게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받아 1996년 10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미제로 남았지만 메리 진 벨이 용의자로 남은 두 가지의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26세의 샌디 코넷은 샤리가 납치되기 7개월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벨은 그녀의 약혼자와 일자리 동료였습니다. 벨은 그녀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죠.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1세의 데니스 포치 사건입니다. 그녀는 1975년에 실종되었고 후에 경찰의 추적 결과 벨은 그녀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죠. 후일담으로 스미스의 가족은 현재까지도 샤리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언니 더는 샤리가 죽은 다음 해인 1986년에 샤리가 생전에 던에게 권했던 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회에 나가서 진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1987년에는 선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녀는 샤리를 추모하는 책을 집필했고 현재까지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하인드 더 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